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뿐이다. 그 오만한 선언은 오래전부터 중국 지도부가 믿어온 단 하나의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세계은행 소속 프랑스 엔지니어 엘렌 리카르는 위성 분석 중 이상한 선형 균열을 발견합니다. 390억 톤, 팔당댐 195개가 동시에 터진 물의 파도 가산샤댐을 벗어나 우한, 난징, 상하이를 향해 직진한다면 계산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36시간. 그 시간 안에 중국 동부는 문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죠. 하지만 데이터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지만 정확한 힘을 가진 한국의 기술이 그들의 절대 깨지지 않는다던 계산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산샤댐의 균열에서 한국 미사일의 억제력까지 그 누구도 말하지 않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엘렌입니다. 세계은행 수력 인프라 담당 엔지니어죠. 프랑스 국립토목학교를 나온 지 15년, 그 시간을 댐과 수로, 그리고 거대한 물의 흐름을 계산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케냐 북부의 작은 댐 현장이었어요. 적도의 햇빛이 뜨거웠고 먼지가 날렸습니다. 저는 균열 측정 장비를 들고 콘크리트 표면을 따라 걷고 있었죠. 그때 위성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였어요. 암호 등급 보고라는 게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케냐 외진 현장에 이런 긴급 보고가 올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산샤댐 구조 이상 징후, 긴급 검토 요청.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산샤댐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댐, 중국의 상징 같은 그 구조물 말입니까? 첨부된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댐 상단부와 중앙 기초부를 찍은 고해상도 영상이었죠.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확대할수록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형 변형이었습니다. 자연 침식과는 다른 패턴이었죠. 저는 15년간 수십 개의 댐을 분석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미세한 균열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풍화가 아니라는 걸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갔습니다. 균열선이 댐 중심부에서 시작해 양날개로 뻗어 있었어요. 구조 응력이 한계에 근접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케냐의 뜨거운 흙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제가 중국 서부 수력 프로젝트에 자문했던 기억이요. 당시 중국 기술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프랑스 기술보다 앞서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자신감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설계 의견 중 일부는 불필요한 보수적 접근이라며 무시됐거든요. 그때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어야 했을까요? 양심이 찔렸습니다. 혹시 제가 참여한 그 설계가 중국의 과도한 자신감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요? 다시 이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균열의 깊이를 추정했어요. 표면에서 적어도 3m는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콘크리트 댐에서 3m 균열이면 심각한 겁니다. 내부 철근까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죠.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추가 정보 입수 시 즉시 보고 요망. 외부 유출 금지. 저는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케냐의 하늘은 너무 맑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산샤댐은 중국 양쯔강 중류를 막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 뒤에는 39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고여있죠. 만약 저 균열이 확대된다면요?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최악을 계산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간단한 유량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붕괴 시 방류량, 도달 시간, 영향 범위를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한까지 8시간, 난징까지 24시간, 상하이까지 36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중국 동부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케냐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엘렌 괜찮아요? 그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정보는 암호 등급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텐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균열선이 계속 보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왜 숨기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본부에 회신했습니다. 추가 분석 필요. 귀국 후 즉시 검토하겠음. 저는 케냐를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제 인생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본부 회의실에 앉았어요. 수력 인프라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엘렌, 추가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PDF 파일 하나가 떠 있었어요. 파일명은 익명. 내부 문건. 번역본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익명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문서였죠.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샤댐 극한 시나리오 대응 불가 분석.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건 중국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그것도 공개되면 안 되는 종류의 문서였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외부 충격 발생 시 댐체 연쇄 파괴 가능성 배제 불가. 하류 2억 명 대피 시간 확보 불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2억 명이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2억 명이 대피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 말은 곧 2억 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문서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어요. 댐 기초부의 응력 한계, 콘크리트 노화 속도, 내부 철근 부식률까지 전부 나와 있었죠. 누가 작성했든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중간중간 검은 박스로 가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밀 처리된 거였죠. 하지만 문맥상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군사적 타격 시나리오였습니다. 5페이지쯤 읽었을 때 뭔가 걸렸습니다. 각주였어요. H5 대응 불가. 저는 멈췄습니다. H5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물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몰라요. 중국 무기 체계 코드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H5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미사일, 중국 전투기, 중국 잠수함까지 찾아봤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H가 중국어 발음이 아니라면요? 만약 다른 나라 무기 체계라면요? 저는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현무5.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탄도 미사일이었어요. 현무5.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국이요? 왜 중국 내부 문서에 한국 미사일이 나오는 거죠? 더 찾아봤습니다. 현무5는 한국이 개발 중인 대형 탄도 미사일이었어요.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고 관통력이 극대화된 무기였죠. 표적은 깊은 지하 벙커였습니다. 순간 이해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한국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죠. 다시 문서로 돌아갔습니다. H5 대응 불가라는 문장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어요. 관통 깊이 15m 이상 추정. 중앙부 직격 시 구조 붕괴 불가피. 15m요. 저는 산샤댐 설계도를 떠올렸습니다. 댐 중심부 두께가 정확히 20m였어요. 15m를 관통당하면 남는 건 5m뿐이었죠. 그것도 이미 균열이 간 상태에서요.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이 외부에는 산샤댐은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에서는 한국 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렌, 이 문서 진위는 확인 안 됐어요. 조작일 수도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진짜예요. 왜 그렇게 확신했냐고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문서에 나온 응력값, 유량 계산, 붕괴 시뮬레이션 수치가 제가 케냐에서 계산한 것과 거의 일치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머릿속은 더 복잡했죠. 중국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세계에는 산샤댐이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내부에서는 한국 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중국 프로젝트에서 제 의견이 묵살됐던 순간들이요. 프랑스 기준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때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그때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면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중국은 어차피 자기들 방식대로 밀어붙였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문서는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약점이었고 한국의 힘이었으며 제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죠.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H5라는 글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 미사일로 산샤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직접 계산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죠.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사무실엔 저 혼자였죠. 모니터 3대가 켜져 있었고 각각 다른 데이터를 띄워놨습니다. 왼쪽 화면은 산샤댐 구조도였어요. 중국이 공개한 설계도면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5년 전 제가 자문했던 내부 자료를 겹쳐놨습니다. 공개 자료와 실제 시공 사이엔 차이가 있었어요. 가운데 화면은 기상 데이터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양쯔강 유역의 강수량, 수위 변화, 계절별 유량까지 전부 모아놨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패턴이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어요. 댐 붕괴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코드였죠. 변수를 입력하면 물의 흐름, 속도, 도달 시간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정말 이걸 계산해야 하나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2억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하지만 엔지니어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수는 균열 깊이였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3m에서 5m 사이로 추정됐죠. 최악의 경우인 5m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외부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망설였습니다. 현무5 미사일 데이터를 넣어야 할까요? 저는 한국 국방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 8톤, 낙하 속도 마하 10, 관통 깊이 최대 20m. 저는 이 수치를 입력했어요. 보수적으로 15m로 잡았죠. 세 번째 변수는 수위였습니다. 산샤댐 저수지는 계절마다 수위가 달랐어요. 우기엔 175m까지 올라갔죠.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최고 수위를 입력했습니다.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1초, 2초, 3초. 프로그램이 수천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죠. 10초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붕괴 시작 후 1시간, 댐 하류 10km 지점 도달. 수심 15m 예상. 저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인구 3만 명이었죠. 4시간 뒤 이창시 도달. 인구 450만 명. 수심 12m.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거였습니다. 대피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8시간 뒤 우한 도착. 인구 1100만 명. 수심 8m에서 10m 사이. 우한은 중국 중부 최대 도시였습니다. 고속철도 허브였고 반도체 공장이 모여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물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계속 봤습니다. 16시간 뒤 난징 외곽. 인구 850만 명. 수심 6m. 난징은 역사적인 도시였어요. 명나라 유적이 있고 현대 중국 산업의 중심지였죠. 24시간 뒤 난징 시내 완전 침수. 수심 4m에서 6m.
지하철은 전부 물에 잠길 거였습니다. 전력망도 끊기겠죠. 30시간 뒤 상하이 외곽 도달. 여기서 속도가 조금 느려졌어요. 지형이 평평해지면서 물이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36시간 뒤 상하이 시내 진입. 2,500만 명. 예상 수심 3m. 상하이요. 중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금융 중심지였고 세계 최대 항구였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6시간. 하루 반이었습니다. 하루 반 만에 중국 동부 문명 전체가 무력화되는 거였어요. 총 피해 예상 인구를 계산했습니다. 직접 침수 지역만 1만 5천만 명.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2억 명이 넘었죠. 중국 내부 문서에 나온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제 피해도 추산했어요. GDP의 40%가 마비될 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화학단지가 전부 멈추겠죠. 복구엔 최소 10년이 걸릴 거였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저는 이 시간 동안 화면만 바라봤던 거였죠.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양쯔강이 흐르는 1000km 구간이요. 이 수로가 사실상 하나의 파괴 터널이 된다는 게 계산 결과였어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맞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변수를 바꿔가며 10번도 넘게 돌렸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36시간 2억 명, 중국 동부 붕괴.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깍지 끼어 눌렀어요. 이걸 내가 알았다면 또 혼잣말이 나왔죠. 무조건 멈췄어야 했어.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회의실이요. 저는 기초 보강을 제안했었어요. 이 설계론 장기 응력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중국 측 책임자가 웃었습니다. 엘렌, 프랑스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우린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문제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만약 그때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면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요? 달라졌을까요? 아마 안 달라졌을 겁니다. 중국은 어차피 밀어붙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제 양심은 편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떨리진 않았겠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산샤댐 최악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암호를 걸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절대 유출되면 안 됐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정신을 깨웠어요.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의 현무5가 산샤댐을 타격하면 중국은 끝이라는 거요. 그리고 중국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였죠. 문제는 세계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시뮬레이션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죠.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본부 정보분석팀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현무5 관련 국제 분석 자료. 심장이 뛰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첨부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PDF 문서였어요. 한국 현무5 미사일 관통력 종합 분석 국제 군사 전문가 협의회.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성자 명단이 나왔어요. MIT 교수, 영국 왕립방위연구소 연구원, 독일 군사기술평가원 전문가까지.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론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의 재평가 필요성. 흥미로웠어요. 재평가라는 단어가 걸렸죠. 그동안 평가가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본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현무5는 기존 서방 분석에서 과소평가됐다. 탄두 중량 8톤, 낙하속도 마하 10 이상, 관통 깊이 최소 15m. 제가 어젯밤 입력한 수치와 똑같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세로축은 관통 깊이, 가로축은 표적 강도였죠. 현무5의 성능 곡선이 다른 미사일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미국 벙커버스터와 비교한 표도 있었어요. GBU 57 대비 관통력 130% 수준. 저는 멈췄습니다. 미국 최강 무기보다 30%나 강하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요? 저는 솔직히 한국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선진국 기술을 잘 따라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표를 자세히 봤어요. 탄두 설계, 추진체 효율, 유도 정확도까지 모든 부분에서 현무호가 앞섰습니다. 특히 충격파 전달 효율이 놀라웠어요. 이중 탄두 구조로 1차 폭발 후 2차 관통 극대화. 이건 고도의 설계 기술이었습니다. 단순 모방으론 불가능했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험 영상이었죠. 사막 같은 곳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현무 5 관통 시험, 표적 두께 18m. 18m요. 산샤댐 중심부가 20m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죠. 폭발음이 들렸어요. 먼지가 가라앉아 구조물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관통한 거였어요. 카메라가 구멍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가 보였죠. 숫자가 나왔어요. 16.3m.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18m 구조물을 16m 관통했다는 건 88% 효율이었습니다. 산샤댐에 적용하면요. 20m에 88% 17.6m였죠.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산샤댐 중심부를 17m 관통당하면 남는 건 2.4m 뿐이에요. 게다가 이미 균열이 5m 깊이로 가 있다면요. 남는 건 없었습니다. 완전 붕괴였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였어요. 산샤댐 구조 데이터 vs 현무호 성능 교차 분석. 누군가 이미 똑같은 계산을 해놨던 겁니다. 시트를 내렸습니다. 댐의 각 구간별 두께,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치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현무 5 타격 시 예상 피해 정도가 표시돼 있었죠. 중심부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완전 붕괴 가능성 95% 이상. 날개 부분은 주황색이었어요. 심각한 손상 예상, 2차 붕괴 위험 높음. 제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어젯밤 계산한 것과 거의 일치했어요. 오차가 5%도 안 됐죠.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제 계산이 맞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정말로 산샤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말도 안 돼 중얼거렸죠. 하지만 말이 됐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요. 아니,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요. 저는 한국을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로만 봤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요. 게다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만 말했죠. 이메일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보분석팀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 자료는 국제 전문가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 중.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 없음. 중국은 강력 반발 예상. 중국이 반발할 만했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산샤댐의 취약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였으니까요. 중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였어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산샤댐 현무 5 통합 분석이었어요. 제 시뮬레이션과 국제 전문가 자료를 합치기 시작했죠. 2시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현무 5 일발 타격 시 산샤댐 중심부 붕괴 가능성 90% 이상. 연쇄 붕괴 시 하류 36시간 내 2억 명 피해 예상.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이게 진실이라는 확신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과대평가했어요. 거대한 댐, 거대한 나라, 거대한 힘.
그 이미지에 속았던 거였죠. 하지만 균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균열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어요.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회의 요청. 산샤댐 재분석 결과 보고 필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국제 인프라 포럼이 열린 건 제네바였습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컨퍼런스 센터엔 50개국 전문가가 모여 있었죠. 저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USB에 제 분석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산샤댐 취약성, 현무-5 관통력, 그리고 36시간 붕괴 시나리오까지 전부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옆자리에 독일 교수가 물었죠. 엘렌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세계은행 엘렌 마르탱 박사입니다. 산샤댐 구조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죠. 청중석엔 1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중국 대표단이 보였어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산샤댐에 숨겨진 취약성 구조 분석과 전략적 함의. 제목을 읽는 순간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산샤댐 구조를 재분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을 삼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위성 사진이 나왔죠. 균열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이 선형 변형은 단순 침식이 아닙니다. 구조 응력이 한계에 근접했다는 증거예요. 레이저 포인터로 균열선을 가리켰습니다. 깊이는 최소 3m, 최대 5m로 추정됩니다. 뒷좌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MIT 교수였어요. 엘렌, 위성 사진만으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 않나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현장 데이터와 교차 검증했습니다. 중국 내부 문건과도 일치합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허락했죠. 그가 일어섰어요. 마르탱 박사, 어떤 내부 문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처를 밝혀주시죠. 막혔습니다. 익명 자료였어요. 출처를 밝힐 수 없었죠. 그건 기밀 사항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기밀이라니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중석에서 동조하는 웃음이 터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현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현무5는 산샤댐 중심부를 관통할 능력이 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영국 전문가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미사일이요? 엘렌, 그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프랑스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너무 높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도 어려운 걸 한국이 할 수 있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관통 실험 영상, 국제 전문가 분석, 교차 검증 결과까지 전부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이론적이에요. 누군가 말했죠. 실제론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한국을 과대평가하셨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공격적이었어요. 마르탱 박사, 한국 미사일로 산샤댐을 논한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이건 전문가의 발표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에요. 정치적 선동이라고요?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순수한 공학적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 무기를 예시로 드는 겁니까? 중국 대표가 따졌어요. 이건 명백히 반중 정서를 조장하는 거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저를 유죄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일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구조 계산식을 공개할 수 있나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중국 내부 자료 기반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전체 공개는 어렵습니다.
그럼 믿을 수 없네요. 일본 교수가 앉았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는 듬성듬성했어요. 의례적인 박수였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따랐죠. 손이 떨려서 컵이 덜컹거렸어요. 독일 동료가 옆으로 왔습니다. 엘렌, 솔직히 너무 나간 것 같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좋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중국댐을 무너뜨린다니 그건 좀.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계산된 거야.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지. 그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다들 이해할 거야. 이해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가 과장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높게 평가했다고, 중국을 깎아내렸다고 믿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균열 깊이, 관통력, 붕괴 시나리오. 모든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오차는 3%도 안 됐죠.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잔뜩 꼈죠. 제 마음 같았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다. 따라하기만 잘한다. 진짜 기술은 없다. 그런 편견이요. 하지만 편견은 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산샤댐의 균열은 실제했어요. 현무호의 관통력도 실제했죠. 그리고 36시간 재앙도 가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요. 세계가 비웃어도, 동료들이 등을 돌려도 저는 진실을 증명할 거였습니다. 한국이 옳았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데이터로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립됐어요.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본부는 침묵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찾았죠. 비공식 기술 자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회신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형수 미사일 체계 연구본부였어요. 내용은 짧았죠. 서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보내주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만나주겠다고요? 저는 즉시 답장했어요. 다음 주 가능합니다. 엔터를 눌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와보는 한국이었어요. 공항은 넓고 깨끗했죠.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출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르탱 박사님? 그가 영어로 물었어요. 네, 박형수 씨신가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흘러갔어요. 놀라웠습니다. 도로가 완벽했거든요. 프랑스보다 나은 것 같았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씨가 말했어요. 제네바 발표 받습니다. 용기 있는 분석이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들 비웃던데요. 제가 쓴웃음 지었죠.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했다고요. 익숙한 반응입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어요.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거든요. 한국은 모방만 잘한다. 독창성은 없다. 진짜 기술은 없다. 차가 연구소 정문에 멈췄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삼엄했죠. 방문증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소박했어요. 큰 테이블과 프로젝터가 전부였죠.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박형수 씨 외에 3명이 더 있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수 씨가 말했어요. 구조 해석 전문가 김지훈 박사, 추진 시스템 책임자 이수진 박사,
그리고 전략 분석관 정민호 씨입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과도한 친절도 없었고 거리감도 없었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박형수 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시간이 제한적이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이 궁금해하실 걸 준비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사막이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표적이 서 있었죠. 이건 작년 시험입니다. 박형수 씨가 설명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충격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죠. 먼지가 가라앉아 표적이 완전히 관통돼 있었습니다. 표적 두께는 18m입니다. 김지훈 박사가 말했어요. 콘크리트 강도는 산샤댐과 동일하게 맞췄죠.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구멍 내부를 촬영한 거였어요. 측정 장비가 깊이를 표시했죠. 16.5m. 제가 본 자료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미국 벙커버스터보다 강하다는데요. 이수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중 탄두 구조 때문입니다. 화면에 단면도가 떴어요. 1차 폭발로 경로를 만들고 2차 탄두가 깊숙이 관통하죠. 하지만 그 기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기술은 미국도 완성 못한 거였거든요. 15년 걸렸습니다. 박형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용히 개발했어요. 과장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냥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충격파 전달 모델이었어요. 제가 제네바에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정교했죠. 이건 산샤댐 구조 데이터와 교차 분석한 겁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댐의 각 구간별로 색깔이 달랐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 부분이 일격 붕괴 가능 지역입니다. 정민호 씨가 설명했어요. 중심부 전체가 빨간색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죠. 그럼 정말로 가능합니다. 박형수 씨가 끊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형수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마르탱 박사님, 우리는 공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억제가 필요할 뿐이에요. 억제요? 그렇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거들었어요. 우리가 이 능력을 갖춘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죠. 이수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그들도 잃을 게 많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들은 과시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일을 했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전 그냥 프랑스 엔지니어일 뿐인데요. 박형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은 제네바에서 진실을 말했어요. 비웃음을 받으면서도요. 그런 사람에겐 진짜 데이터를 보여줄 가치가 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립감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우린 크지 않습니다. 정민호 씨가 말했어요. 미국처럼 강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크지도 않죠. 하지만 정확합니다. 필요한 것만 만들고 과장하지 않아요. 박형수 씨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담았어요. 박사님 분석에 도움이 될 겁니다. USB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장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걸로 뭘 하면 될까요? 진실을 증명하세요. 김지훈 박사가 말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중국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형수 씨가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마르탱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뭔가요? 강한데 조용한 나라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가 앞을 보며 말했어요. 시끄러운데 약한 나라가 더 위험하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꼭 성공하세요. 박형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박사님을 믿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USB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장치였지만 안에 든 건 진실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죠. 이제 알았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과장하지 않지만 정확한 나라였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요? 답은 명확했어요. 세계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한국이 옳다는 걸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중국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현무호 성능 과장, 산샤댐은 전혀 문제 없음.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하고 있었어요. 일부 서방 전문가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양국 관계를 해치고 있다. 산샤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였어요. 엘렌, 긴급회의 소집됐어요. 유엔 산하 국제대만전위원회에서 공개 검증을 요구했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공개 검증이요? 그래요. 중국이 자신있게 나왔거든요. 국제 전문가 앞에서 산샤댐 안전성을 증명하겠다고요. 당신도 참석해야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죠? 2주일 뒤 베이징에서요. 베이징이라고요? 중국 한복판에서 중국을 반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박형수 씨가 준 자료였죠. 이제 이걸 써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공개 검증 회의 예정. 추가 자료 협조 가능한지요? 답장은 6시간 뒤에 왔어요. 협조 가능. 단 신중히 사용 바람. 우리는 분쟁을 원치 않음. 박형수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5개 있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산샤댐 구조 취약성 분석, 중국 공개 데이터의 오류 목록, 현무호 관통력 상세 계산식, 붕괴 시뮬레이션 검증 자료 그리고 중국 내부 문건 진위 확인 보고서까지.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모든 자료를 하나의 모델로 통합했어요. 중국이 숨긴 것, 한국이 밝혀낸 것, 제가 계산한 것을 완벽하게 연결했죠. 발표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슬라이드 87장이었어요. 모든 주장마다 3가지 이상의 근거를 붙였죠. 반박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중국 관계자들이 저를 예의주시했죠.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가 자욱했어요. 회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샤워를 했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알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회의장은 거대했습니다. 유엔 베이징 사무소 대강당이었어요. 300명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줄에 중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12명쯤 됐죠. 중앙에 앉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산샤댐 총괄 책임자 왕젠민 교수였어요.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중국 측 발표, 그 다음 제 발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이었죠.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왕젠민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표는 화려했어요.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현장 영상까지 동원했죠. 산샤댐은 규모 9 지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화면엔 완벽한 구조물이 나왔죠. 균열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의 우려는 과장됐습니다. 왕 교수가 단호히 말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만만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일어섰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노트북을 연결했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산샤댐 구조 취약성 숨겨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위성 사진이 나왔죠. 균열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 위성 데이터입니다. 선형 변형이 명확히 보입니다. 왕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자연 침식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침식 패턴 비교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연 침식은 불규칙합니다. 하지만 이건 직선이에요. 구조응력 때문이죠.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중국이 공개한 구조 데이터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45메가파스칼이라고 나와 있죠. 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 데이터는 다릅니다. 화면에 내부 문건이 떴어요. 38메가파스칼이에요. 15%나 낮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왕 교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자료 출처가 뭡니까? 중국 내부 품질 검사 보고서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2013년 작성됐죠. 중국 대표단이 웅성거렸습니다. 왕 교수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했어요. 더 있습니다. 현무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관통 실험 영상이 재생됐어요. 18M 콘크리트를 뚫는 장면이었죠. 이건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공식 자료입니다. 한국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소리쳤어요. 검증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전문가 교차 검증 결과도 있어요. 화면에 국제 전문가 의견서가 떴죠.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붕괴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현무호 일발 타격 시 시나리오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죠. 댐이 관통당했어요. 물이 쏟아졌습니다. 우한, 난징, 상하이가 차례로 잠겼죠. 36시간 내 2억 명 피해 예상.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화면만 빛나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산샤댐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취약합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우리가 무시한 것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모욕입니다. 그가 소리쳤죠. 한국과 짜고 중국을 깎아내리는 겁니까? 과학은 음모가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데이터가 말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열었어요. 미국 MIT 교수가 손을 들었죠. 마르탱 박사, 계산식을 공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USB를 들어 보였어요. 전부 여기 있습니다. 검증 환영합니다. 독일 전문가가 물었어요. 한국 자료 신뢰도는요? 100%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직접 연구소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30분간 계속됐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죠. 데이터로, 계산으로, 증거로요. 마침내 영국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왕립방위연구소 소장이었어요. 저는 마르탱 박사 분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했어요. 그러다 점점 커졌죠. 프랑스 동료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교수도 일어났어요. 왕 교수는 앉아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어요. 데이터 앞에선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죠.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냈어요.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옳다는 걸 보여줬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형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해낸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였어요. 한국의 데이터와 제 용기가 만난 결과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니까요. 베이징 회의 이틀 뒤였습니다.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가 첫 보도를 냈죠. 한국 미사일 기술, 동아시아 전략 지형 바꾼다. 워싱턴 포스트가 뒤따랐습니다. 산샤댐 취약성 공식 확인, 중국 데이터 조작 의혹. BBC도 보도했어요. 조용했던 한국, 억제력으로 목소리 내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고립된 엔지니어였죠. 이제 세계가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팀장이었죠. 엘렌, CNN에서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 프랑스 방송국 셋에서도 연락 왔고. 전부 거절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팀장이 놀랐어요.
지금 내가 주인공인데?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죠. 주인공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이고요. 한국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제사회, 한국 미사일 기술력 재평가. 기사 안에 박형수 씨 인터뷰가 있었죠. 우리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능력을 갖췄을 뿐이죠. 억제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었어요. 역시나 담담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죠. 대한민국은 선제 공격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구나 싶었어요. 중국 반응도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한국과의 우호 관계는 변함없다. 상호 존중 기반 위에서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였죠. 일주일 뒤 서울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박형수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거든요. 인사동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마르탱 박사님. 박형수 씨가 잔을 들었어요. 세계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잔을 부딪혔죠. 박 선생님과 연구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김지훈 박사도 함께였습니다. 이수진 박사, 정민호 씨까지요. 다들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지훈 박사가 말했어요. 처음엔 박사님이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 못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믿지 않으니까요. 저도 확신 없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제네바에선 완전히 망신당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수진 박사가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정갈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러웠죠. 한국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일하시는 겁니까? 미국이었으면 벌써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요. 박형수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화에 한마디가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빈수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민호 씨가 설명했어요. 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한국 연구진은 한 번도 과장하지 않았죠. 데이터만 줬고 판단은 제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김지훈 박사가 덧붙였어요. 우린 전쟁을 원치 않아요. 정말로요. 이 무기가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만드신 겁니까? 안 만들면 무시당하니까요. 박형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역사가 가르쳐줬어요. 약하면 짓밟힌다고요. 하지만 너무 시끄러우면 전쟁이 난다고도 가르쳐줬죠. 그래서 조용히 강해지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고즈넉했어요. 한옥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죠. 저기 좀 걸어요. 박형수 씨가 제안했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청계천으로 향했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원된 하천이었어요. 이 물길도 한때 사라졌었죠. 박형수 씨가 말했어요. 콘크리트로 덮여서 안 보였어요. 그런데 다시 찾으셨네요. 우리 역사가 그래요. 그가 물을 바라봤어요. 여러 번 묻혔지만 다시 흘러요. 멈추지 않죠. 한강이 보이는 다리까지 걸어갔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죠. 이 강이 몇 년을 흘렀는지 아세요? 박형수 씨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수천 년이요. 왕조가 바뀌어도 전쟁이 나도 이 강은 흘렀어요. 그가 난간에 기댔죠. 한국도 그래요. 작지만 오래됐고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준 게 뭘까요? 생각했어요.
힘이 아니라 지혜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무기가 아니라 전략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답이었습니다. 마르탱 박사님. 박형수 씨가 저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우릴 믿어줘서요. 제가 더 감사하죠. 목이 메었어요. 진실을 보여줘서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엔 각국 언론 인터뷰 요청이 쌓여 있었어요. 전부 정중히 거절했죠. 대신 보고서를 썼습니다. 산샤댐 구조 분석 최종 보고서. 세계은행 공식 문서로 만들었어요. 데이터만 담았죠. 감정은 빼고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본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은 구조물의 취약성만이 아니다. 소규모 국가도 정밀한 기술과 전략으로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끝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센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강처럼 유유히요. 강은 국경을 모릅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박형수 씨에게 보냈어요. 선생님, 깨달았습니다. 무너지는 균열은 중국의 것이었지만 그 균열을 메운 건 한국의 조용한 힘이었어요. 강국이란 크기가 아니라 책임이더군요.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박사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요.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한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어나 창가로 갔죠. 파리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마음도 그랬죠. 세계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요. 조용하지만 강하고 작지만 정확하고 과장하지 않지만 확실한 나라라는 거요. 그리고 저도 알게 됐어요. 진짜 강함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는 걸요. 데이터의 정확성이고 신뢰의 깊이이며 책임의 무게라는 거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